너 정한을 맞지? 01년생 강릉에서 태어난. 왜 내 정보를, 왜 이걸 당신이? 나도 그 여자 밑에서 자랐다. 난 너의 형이다. 강원도 최전방 지역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봉우리 사이로 뻗어내린 철책선 너머로 적막한 고요함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하늘은 통신소 안에서 무전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군번 25-7031만 8455. 입대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곳의 적막함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100호 1번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하늘은 기계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교신이 그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죠.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고 무엇보다 평온했습니다. 하늘이 군 입대를 결심한 건 도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 엄춘자와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춘자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있으니까 정빈이가 더 아픈 거야. 네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정빈이는 하늘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엄춘자가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이였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정빈이는 늘 병치레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춘자는 하늘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 동생은 짐이야. 네도 짐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가슴에는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나았죠. 아버지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아, 군대 가는 게 어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엄춘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있었죠. 제발 사라져라. 그래서 하늘은 도망치듯 군대로 왔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정빈이가 기침을 하며 잠들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지금 하늘이 있는 곳은 GOP, 즉 일반 전초라고 불리는 최전방 소초였습니다. 민간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오직 군인들만이 지키는 그 경계선에서 하늘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정하늘, 저녁 식사 준비됐다. 선임 김상사가 통신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이 소리가 있는 한 평온함은 계속될 것 같았죠.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하늘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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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소리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삐삐를 쓰나 싶었지만 군대에서는 아직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특히 고참들이 집에서 연락받을 때 종종 사용했습니다. 누구 삐삐야? 아, 정하늘 것 같은데?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황급히 자신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삐삐가 울리고 있었죠. 화면에는 17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집 번호였습니다. 정확히는 엄춘자의 번호였죠. 이제야 겨우 사람처럼 숨 쉬고 있었는데 왜 또 하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삐삐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죠. 하늘은 삐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17번호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집에서 갑자기 삐삐를 보낸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하늘, 밥 안 먹어? 김 상사가 복도 끝에서 하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갈게요. 하늘은 부대 내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엄춘자가 아픈 건 아닐까?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랐죠.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계모님, 저 하늘이에요. 삐삐 받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늘아. 엄춘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하늘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빈이 심장 멈춰. 수술비 필요해. 넌 군인이잖니. 네. 뭐라고요?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빈이의 심장이 멈췄다고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요? 정빈이가 어젯밤부터 숨쉬기 힘들어 하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야. 병원에서 응급수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엄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갑고 날카로웠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서울대병원이야. 여기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2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야. 2천만 원. 하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자신을 짐이라고 하던 엄춘자가 이럴 때만 연락하는 것이 씁쓸했거든요. 정빈이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넌 그래도 형이잖아. 군인이라고 자랑하더니 이럴 땐 못 쓰냐? 엄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늘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망감이었죠. 계모님, 저도 돈이 없어요. 군인 월급으로 어떻게 2천만 원을. 그럼 대출받아. 누구한테든 빌려. 정빈이 죽으면 어쩌려고. 전화기 너머로 엄춘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늘은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정빈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빈이는 하늘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엄춘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하늘이 아무리 집을 떠나고 싶어도 정빈이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을 진짜 형처럼 따랐거든요. 형, 군대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입대 전날 밤 정빈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 정도였죠. 10개월 동안 모은 게 전부였습니다. 2천만 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정하늘, 뭐하고 있어?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부대 의무병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는 28살로 하늘보다 5살 많았죠. 평소에는 별로 말을 섞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하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가족한테 연락 받았어?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는 하늘의 뒷모습에서 김대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정하늘.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빈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창백한 얼굴로 기침을 하던 모습, 병원에 가기 싫다며 울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는데 기상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났죠. 정하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같은 내무반 후임 이병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세면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아침 점호가 끝나고 하늘은 곧바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의무대는 부대 본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늘이 의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김대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와. 김대리는 책상에 앉아 의무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질문이 있어서요.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는데 혹시 군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대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가족 수술? 여긴 군 병원이야. 민간 병원은 내가 해결해야지.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무슨 병인데? 김대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은 정빈이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까지. 김대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말을 하는 동안 김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라고? 정빈이요. 정빈. 나이는 18살입니다. 김대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구석에 있는 파일 캐비닛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어디 있지? 하늘은 김대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엇을 찾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있다. 김대리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심장질환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김대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각종 의학 자료와 병원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외과에 김 교수라는 분이 있어. 이분이 선천성 심장병 전문이야. 그런데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이분이 가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하거든. 조건이 맞으면 도움받을 수도 있어. 하늘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대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정하늘. 네. 너 원래 성이 정씨야?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김대리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김대리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느끼기에는 묘한 기시감 같은 것이었죠. 어쨌든 이 자료 가져가. 도움이 될 거야. 김대리가 파일에서 몇 장의 종이를 빼서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하늘,
혹시 계모가 엄춘자라는 분이야? 하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김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 동생이 먼저야. 김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서울대병원에 연락해 볼게. 아는 사람이 있거든. 정말요? 응. 하지만 확답은 못해.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야. 하늘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소 차가워 보였던 김대리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거면 도와주지. 왜 항상 그렇게 비틀어 말하지? 하늘이 속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말을 김대리가 먼저 했습니다. 하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춘자가 받았습니다. 정빈이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은 있는데 계속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해. 엄춘자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늘아. 엄춘자가 갑자기 하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매정했어. 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춘자가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말고 정빈이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김대리가 왜 엄춘자를 아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하늘에게 예상치 못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엄춘자였죠. 소포를 뜯어보니 통장 사본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편지부터 읽어보았습니다. 하늘아, 이 통장들 좀 봐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정빈이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다. 짧은 편지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통장 사본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개설일자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이게 뭐지?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적이 없는 통장이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는데 또 매달 1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날짜와 출금 날짜를 비교해 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입금된 지 사흘 후에 항상 출금되고 있었죠. 그리고 출금 날짜를 보니 정빈이가 병원에 갔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하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엄춘자가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정빈이 치료비로 써왔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10여 개월 동안 계속해서. 두 번째 통장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늘 명의였는데 보험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일부가 하늘 명의로 들어온 것이었죠.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낸 거지? 하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춘자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왜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관리했을까요? 그때 세 번째 서류를 보고 하늘은 정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는데 피보험자는 하늘이었고 수익자는 엄춘자였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20만 원, 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하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춘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군 입대 직전에. 하늘은 급하게 부대 내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부대 교회에는 민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 장병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있으세요? 아, 하늘이구나. 들어와. 민 목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하늘은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모와의 관계, 정빈이의 병, 그리고 방금 받은 서류들까지. 민 목사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서 떠났는데. 그 애는 무슨 죄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빈이에 대한 죄책감과 엄춘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민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움은 이해보다 빠르지만 용서는 늦게 오더라도 더 깊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다 이해돼. 하지만 그 감정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잖니. 중요한 것이요? 내 동생이야. 그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 민 목사의 말이 하늘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모가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민 목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동의 없이 그런 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보험은 해지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통장들도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죠.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하늘 있나요? 여기 있어요. 김대리가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연락 왔어. 김 교수님이 내 동생 케이스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 하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족 전체의 소득 증명과 의료 기록을 다 제출해야 해. 그리고 김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직접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해. 보호자 면담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군인이 외박을 나가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민 목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부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가족 응급 상황이니까 특별 외박 승인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늘, 혹시 내 아버지 성함이 정도현이야? 하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김대리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김대리님?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김대리가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대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내무반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꾸 말을 흐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침 점호 때 부대장실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정하늘 이병. 네. 하늘이 부대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죠. 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 하던데. 박 부대장은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장병들의 사정은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생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는데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박 부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 외박 승인해 주마. 대신 이틀 안에 복귀해야 하고 상황 보고는 꼭 해라. 감사합니다. 하늘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같이 가겠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냐? 네.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김대리가 자신과 함께 서울에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김대리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마침 의무병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외박 승인해줬다. 하늘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대리가 왜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부대장실을 나온 하늘은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대리가 의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김대리님, 왔구나. 들었지? 내일 서울 가는 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요? 하늘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김대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앉아. 김대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죠. 정하늘, 너 혹시 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형이요? 전 외동아들인데요. 엄춘자 말고 내 친어머니한테서.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도 거의 해주지 않았거든요. 친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도 별로 없고요. 김대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하느라, 나 얘기 좀 해줄까? 네. 내가 고아원 출신이야.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하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나를 낳고 얼마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했어.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버지야. 뭐라고요? 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춘자가 내 친어머니였다는 거야.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내 아버지와 재혼한 거지. 하늘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가 엄춘자의 친아들이라고요? 그럼 김대리님은? 응. 나는 엄춘자의 첫째 아들이고 정빈이는 둘째, 너는 의부사들이지. 김대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엄춘자는 나를 버렸어. 새 남편한테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하늘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던 김대리가 자신의 형이었다니.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도 나처럼 버림받은 기분 들까봐. 김대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원망도 있었어.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 하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너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너도 결국 엄춘자한테 상처받고 도망 나온 거잖아. 우리 처지가 비슷한 거야. 김대리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빈이 얘기 들었을 때도 복잡하더라. 내 친동생이면서도 모르는 사이로 지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김대리가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는 나와 달라. 가족을 포기하지 않거든. 하늘은 김대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집을 떠났는데요. 떠났지만 정빈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잖아. 나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거야. 김대리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말하면 네가 나처럼 되는 거잖아. 외로운 놈. 그 말에 하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대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형?
하늘이 처음으로 김대리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네. 28년 만에 동생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 듣는다. 형, 미안해요. 진작 몰라서. 괜찮아. 어차피 엄춘자는 절대 얘기 안 했을 거야. 김대리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서울 가서 정빈이 수술 잘 되도록 도와줄게. 그것도 형으로서의 의무니까. 고마워요, 형. 그런데 하늘아. 네. 엄춘자가 너 명의로 보험 가입한 거 조심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김대리의 경고에 하늘은 몸서리쳤습니다. 혹시 엄춘자가 자신에게 해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형은 엄춘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꽤 많이. 고아원에 있을 때도 계속 지켜봤거든. 내 아버지 만나기 전에도 결혼 2번 했어. 2번이요? 응. 나 아버지 말고도 다른 남자와도 결혼했었어. 그때도 과거 숨기고. 하늘은 엄춘자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빈이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내일 병원에서 직접 확인해 보자. 엄춘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김대리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만난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과 김대리는 부대를 출발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김대리는 하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하늘아, 병원 가기 전에 한 곳 들를 데가 있어. 어디요? 고아원이야. 내가 자란 곳.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과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후 2사람은 먼저 성북구에 있는 꽃동산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죠. 원장 할머니가 김대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성아, 오랜만이구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쪽은 제 동생 하늘이에요. 원장 할머니가 하늘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 대성이 동생이구나. 많이 닮았네. 하늘은 처음 듣는 김대리의 본명이 신기했습니다. 김대성. 성도 김씨였군요. 원장님, 혹시 제 어머니 엄춘자에 대한 기록 남아있나요? 김대성의 질문에 원장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왜? 좋지 않은 기억들 뿐인데. 동생이 그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요. 원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여기 있어. 하지만 좋은 내용은 아니야. 파일을 펼쳐보니 엄춘자의 과거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엄춘자는 김대성을 낳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성의 친아버지와도 결혼 생활이 파탄나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죠. 이 사람은 늘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과거를 숨겨요. 아이들은 짐이라고 생각하고. 원장 할머니의 말에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이를 낳는 거죠? 보험금 때문이에요. 생명보험 가입해놓고 뭔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성이도 어릴 때 몇 번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원장님이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서 막았지만 김대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거야. 하늘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고아원을 나온 후 2사람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정빈이를 만났을 때 하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정빈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형? 정빈이가 하늘을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늘이 정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성도 조용히 다가와서 정빈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동생이구나. 김대성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엄춘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늘아, 정말 왔구나. 그런데 엄춘자가 김대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오랜만이야, 어머니. 김대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엄춘자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그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형이 도와주러 온 건데. 형이라고? 너희가 형제라는 걸 알고 있다고? 엄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 그리고 계모님이 저를 보험에 가입시킨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늘의 말에 엄춘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일이요? 김대성이 나섰습니다. 정하늘 명의로 3천만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시켜놓고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놓은 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야? 엄춘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뭘 알겠어? 우리가 뭘 모른다고? 고아원에서 다 확인했어. 당신이 지금까지 몇 명의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만해. 엄춘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빈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빈아. 하늘이 급하게 정빈이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지금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정빈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김대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정빈이를 지켜야겠어. 하늘의 결심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김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빈이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하늘과 김대성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엄춘자는 구석 의자에 앉아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늘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최소 6시간은 걸릴 거야. 심장 수술이 쉬운 게 아니거든. 김대성이 대답했습니다. 의무병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심각한 표정이었죠.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하늘과 엄춘자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성공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엄춘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기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워요. 김 교수의 말에 하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교수님, 혹시 분할 결제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상 어렵습니다. 다만, 김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의료진 협의를 통해 일부 감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 1,500만 원은 필요해요. 1,500만 원.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실로 돌아간 후 김대성이 하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아, 내가 가진 돈 다 합쳐도 300만 원밖에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죠?
그때 엄춘자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늘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춘자가 갑자기 하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미안해.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엄춘자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계모님, 아니야. 이제 진실을 말할게. 엄춘자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남겨주셨어. 너와 정빈이를 위해서. 유산이요? 응. 부동산하고 보험금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돼. 그런데 내가 엄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써버렸어. 정빈이 치료비로.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남겨둔 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럼 지금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거야. 엄춘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죄다. 하늘아. 살아줘서 고맙다. 하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엄춘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김대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하늘, 저 사람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거 많아. 뭐라고요? 김대성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확인해 봤어. 엄춘자가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아놨어. 3천만 원짜리.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출이요?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집도 팔았어. 내 동의서를 위조해서. 엄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정빈이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왜 하늘이한테 말 안 했어? 김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빈이 수술비로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른 데 쓴 돈도 많잖아. 무슨 소리야? 카지노에서 잃은 돈 말이야. 2천만 원. 하늘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춘자가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죠. 아니야. 그건 증거 다 있어. 은행 거래 내역 보면 카지노에서 찍힌 기록들이 나와. 엄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가 뭘 알겠어. 정빈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도박한 거야? 그래서 하늘이 이름 빌려서 돈 빼먹은 거야? 김대성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김대성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춘자, 너 정빈이 친어머니 아니잖아.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빈이는 내 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엄춘자는 그냥 양육자일 뿐이고. 엄춘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빈이는 제 진짜 동생이라는 거예요? 맞아. 엄춘자가 내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정빈이도 함께 키우게 된 거지. 하지만 정빈이 친어머니는 따로 있어. 하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늘이 엄춘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왜? 엄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돈 때문이야. 내 아버지 유산 받으려면 정빈이가 친자식이어야 했거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춘자는 처음부터 돈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김 교수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보였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하늘과 김대성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춘자도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김 교수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춘자의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그녀에게 의존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늘아, 내가 어떻게? 김대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빈이는 제 진짜 동생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고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결제로 진행하죠. 그런데 보증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김대성이 나섰습니다. 형, 우리 둘 다 군인이고 형제니까 충분히 신용 있을 거야. 김 교수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늘과 김대성이 차례로 서명했죠. 엄춘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하늘은 엄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계모님, 이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정리한다는 거니?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약들 말입니다. 보험, 대출, 그 모든 것들.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빈이와 연락하지 마세요. 하늘아, 그럴 수는 없어. 정빈이는 내가 키웠다고. 엄춘자가 절규했습니다. 키웠다고요? 제 아버지 유산으로 키우신 거 아니에요? 김대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빈이 진짜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분께 연락드릴 겁니다. 엄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권리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하늘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계모님이 직접 쓰신 사제문입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정빈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은 것, 제 이름으로 보험과 대출을 받은 것, 그리고 도박으로 돈을 날린 것까지. 언제 그런 걸 썼다고. 아까 정빈이 수술 받는 동안 쓰셨잖아요. 정빈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엄춘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었죠. 계모님, 이제 그만 가세요. 정빈이는 저희가 돌볼게요. 하늘의 말에 엄춘자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하늘아, 나도 정빈이를 사랑해. 진짜로?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정빈이 진짜 어머니 얘기는 숨기셨고요? 김대성이 반박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정빈이도 하늘이도. 엄춘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떠났죠.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춘자가 떠난 후 하늘과 김대성은 중환자실로 가서 정빈이를 만났습니다. 정빈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안정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 김대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하늘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제대하면 간호사 자격증 따서 정빈이 돌볼 생각이야. 너는? 저도 제대하면 정빈이랑 살 거예요. 형이랑 함께. 김대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이틀 후 정빈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정빈이는 하늘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형? 정빈아,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숨도 잘 쉬어지고. 정빈이가 김대성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내 형이야. 그러니까 내 형이기도 하고. 진짜요? 김대성이 정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진짜야.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정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하늘과 김대성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정빈아, 내 진짜 엄마는 다른 분이야. 곧 만나게 해줄게. 일주일 후 정빈이의 진짜 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이미영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빈이를 낳고 사정상 엄춘자에게 맡겼던 것이었죠. 정빈아, 엄마가 미안해. 이미영이 정빈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빈이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은 좋았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형들도 함께 살아요. 정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이미영이 하늘과 김대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한 달 후 하늘과 김대성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빈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고 진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늘아, 후회 안 해? 뭐요? 엄춘자 용서 안 한 거.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미움도 없어요. 그냥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몇 달 후 엄춘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태워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제대날이 다가왔을 때 하늘과 김대성은 함께 정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빈이는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형들, 보고 싶었어요. 정빈이가 두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었어. 하늘이 정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겠네. 김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지에 대해서 말이죠.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형제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김대성이 대답했습니다. 세 형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줄 진짜 가족이 있었죠.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혼자 견딜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세 형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피보다 진한 형제의 진심,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